바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한 우리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을 하나씩 꺼내 소개하는 What's in my news? What's in my news에서는 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사회 이슈 딱 2개만 꺼내 밀도 있게 떠먹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경진입니다. 오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뉴텔라의 소모임장 유종현하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끝물 유종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의 숙명의 라이벌이죠. 홍혁재하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유종현하고 오늘도 What's in my news 패널로 자리해주셨습니다. 이번이 벌써 2번째인데 어떠신가요? 슬슬 PD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은 처음 저희가 이 팀을 구성할 때 패널을 학우들이 하고 싶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진행자 욕심들이 두 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마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잘할 거기 때문에.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홍혁재하고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바쁘게 보냈어요. 어떻게 어떻게? 바쁘게 보내셨죠? 또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오늘 또 끝나고 또 다른 라디오도 준비하러 가시잖아요. 네. 다른 기자석 ABS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하러 갑니다. ABS 활동 제가 굉장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슈 소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혁재하고 오늘은 어떤 이슈 꺼낼 예정이신가요? 저는 이번에 최근에 일어난 이제 철도 노조 파업 관련해서 갖고 왔는데요. 전국 철도 노동조합에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1차 경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참여를 했는데 원래 이거 녹화 당일인 21일부터 이제 2차 파업을 들어가기로 원래 했었는데 어떻게 그 논의가 잘 돼서 가지고 이제 2차 파업은 중단을 하고 이제 국토교통부와 철도 노사가 이제 협의를 가지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 파업을 한 거면 뭔가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점을 요구했나요? 크게 이제 수서행 KTX 운영 하나랑 이제 4조 2교대 전면 시행 그리고 임금 인상 이렇게 크게 갖고 왔는데 여기서 핵심은 수서행 KTX 운영인데 수서에서 부산으로 가는 경부선 SRT 고속 열차가 11.2% 축소된 것을 이제 노조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현재 철도 노조가 이제 수서에서 부산으로 가는 경부선 열차를 축소하면서 승객들의 민원들이 폭주하고 있다고 그래서 수서에는 이제 KTX가 안 다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철도를 이제 KTX도 쓰게 해달라 이렇게 정부에 이렇게 했는데 정부는 이게 현재의 경쟁체제 방침과 어긋나서 당장은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체제 방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낯설게 느껴지는 학우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SRT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거잖아요. 이게 16년에 이제 철도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이제 코레일에서 새로 SR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SR에서 운영하는 게 SRT인데 근데 이게 경쟁 체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더 찾아본 게 있는데 SR은 이제 열차를 21년 기준 22대를 코레일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 수가 전체 열차의 3분의 2나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코레일은 또 여유가 있어서 빌려준 게 아니라 이걸 직접 새로 구매를 해서 그 구매를 한 열차 새로운 거를 이제 SR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도 쓰고 정부에서 예산도 받았는데 이 채권에 대한 이자율이 연간 3.6% 이자율이 3.6%인데 이제 SR한테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가 3.4%예요. 그래서 매년 갚아야 할 이자율은 전체의 3.6%고 SR로부터 받는 임대료는 3.4%니까 결국은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빵꾸가 나고 있다는.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데 네. 빌려주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네,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것을 경쟁 체제를 할 수 있나? 그거를 이제 노사에서는 짚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또 홍혁재 학우가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코레일의 운영 방식이라 하면 코레일에선 KTX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또
저는 물론 안 타봤는데 무궁화호랑 새마을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막 전국 곳곳으로 시골에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수요가 적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적자를 이제 KTX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렇게 메우는 식으로 이제 코레일은 운영이 되는데 SRT가 생기고 나서부터 KTX가 원래는 1,500억대 흑자를 꾸준히 내고 있었는데 16년에 SRT가 도입되고 17년부터는 5천억 가량의 적자를 찍었어요. 그 뒤로도 지금까지 뭐 5천억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적자를 찍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이제 코레일이 이용이 저조한 노선을 줄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SRT 도입으로 또 그러면 만약에 편해졌나, 사람들이 이용이 더 수월해졌나 하면 그것도 아닌 게 SRT 도입으로 환승 시간이 안 맞아서 그 역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발생을 했고, 또 코레일과 SR을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생기는 비효율이 연간 559억 원이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문제인 게 이게 국토부에서 민간 업체한테 연구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시키고 보니까 비효율이 연간 559억 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이 연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때 국토교통부가 근데 연구를 중단해라 지시를 해서 결국 그 연구를 중단을 했습니다. 노사도 이 부분과 또 다른 추가적인 정황들로 인해서 SRT를 이제 고위급이 민영화를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금까지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번에 그 신분당선도 다음 달부터 요금을 또 인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종점에서 종점까지 편도로 이제 4,000원 넘게 비용이 든대요. 종점에서 종점 가는 게. 그리고 신분당선은 또 민자 노선이라 해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또 SRT가 이제 민간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또 컨트롤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려가 많이 되는 지점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면 유정현하고도 이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속 열차라든지 뭐 방금 말씀해 주신 신분당선이라든지 그런 게 다 약간 대중교통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 수도권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서 그런 뭐 철도의 인프라 이런 게 되게 간극이 큽니다. 그래서 GTX도 뭐 나온다 그러고 있지만 얼른 이런 철도, 특히 이제 고속버스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민생이랑 많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많은 시민들이 좀 불편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럼 호격차하고 조사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종현하고 이번 주는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9월 19일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을 현역 의원 1호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오늘 21일 조정은 의원과 국민의힘은 동행 서약식을 갖고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정은 의원 그리고 시대전환이란 정당이 어떤 거지라고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회계사 출신으로 세계은행의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가입을 했지만 이제 공천을 받지 못했고 그 이후로 탈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2020년 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2달 앞두고 지금의 시대전환을 창당했습니다. 시대전환은 30대, 40대 전문가들이 모인 플랫폼 정당으로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란 캐치프레이즈로 중도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정당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게 외연 확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보수 계열이기 때문에 좀 다른 쪽으로 확장한다는 데서 좀 좋게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조정은 의원의 그동안의 정치 행보를 저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전환을 창당하고 한 달 뒤였던 2020년 3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당시에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던 건데요. 그로부터 6일 뒤에
자신이 시대전환에서 탈당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입당해 지금의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 비례연합의 조건대로 민주당은 조정은 의원과 용해인 의원을 제명시켰고 두 의원은 본인의 원소속인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으로 현재까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보통 그냥 자진 탈당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두 의원을 아예 제명까지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이 제명으로 당을 나가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명이라는 단어가 뭔가 좀 징계성이 강해 보이고 그렇게 느끼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비례대표라는 특수한 그 직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국회의원 중에서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자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의 경우는 비례대표가 정당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당을 나가면은 그 의를 반한다고 해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대로 제명을 시킴으로써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시에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는 시대전환으로 돌아가서 이번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과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하는 행보를 많이 보였습니다. 기본소득법을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코로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처음 주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2021년 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로 나서서 또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비판하는 게 결국 자가 당착인 행보가 아니냐라는 측면인데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비판했다가 민주당에 가입을 했고 이 당시에도 후보로 나섰을 당시 완주할 마음이 아니면은 출마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바로 박영선 의원하고 또 이제 단일화를 하는 이런 행보를 보인 건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시기부터 그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검수완박법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같은 그 진보 계열 중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도 민주당의 정치 행태, 국무위원에게 윽박 지르는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꾸준하게 비판하면서 민주당과 오랫동안 좀 거리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게 논란이 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럼 앞으로 또 혹시 어떤 문제들이 더 발생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예측도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조정은 의원의 영입 방식이 이제 합당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탈당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조정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흡수 합당을 함으로써 당직을 유지할 수 있게 조정을 해둔 거죠. 근데 문제는 현재 시대 전환의 당원들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 겁니다. 앞서서 더불어 시민당으로서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정도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실제로 시대전환 창당을 이끌었던 이원재 전 공동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저와 교류하는 많은 시대전환 당원들과 창당 동지들은 조 의원의 국민의힘 합당 결정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너무나 황당하고 참담하다. 현재의 국민의힘과는 전혀 가치를 공유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비례대표의 취지를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등을 업고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은 물론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들에 대한 예의로 자기 의원직을 잃더라도 탈당을 하고 다시 다음 총선을 대비하는 게 옳은 행동가 아니었나 이런 논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간단한데요.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합류를 하면서 마포갑 지역에 사무실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아마 마포갑 지역구 공천을 노리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 문제는 이미 마포갑 지역구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최승지 의원이랑 이용호 의원인데요. 3명이서 경선을 치르면 되지 않느냐 그런 공정한 거 아니냐 하지만 인재 영입 1호로 데려온 의원이 바로 조정은 의원인데 과연 이 1호로 데려온 사람을 갖고 경선을 치러서 혹시라도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까? 그래서 아마 그냥 공천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홍역재하고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조정은 의원의 생각을 존중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중도라시길래 그래서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또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당원들도 있고 비례대표로 이제 뽑혔기 때문에 투표를 해주신 투표자분들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민주당의 지지를 얻고 의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가서 이렇게 또 의원직을 이어 나간다는 게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당원들과 투표자들에게 기만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유종현하고도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네, 물론 뭐 당적을 옮긴 국회 뭐 정치인들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또 조정은 의원이 민주당에게 비판했었던 부분에선 저는 일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도 저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조정은 의원이 보여왔던 행보를 보면은 아까 표현했던 자가당착,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시작했다가 민주당에서 공천에 실패해서 시대전환으로 옮겼다가 자신이 비판했던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가서 당선이 되고 그러고 더 민주당을 등지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이 행보를 가지고 과연 국민들이 이 사람이 정치적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꾸준하게 밀고 비춰줄 의원이라고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한번 최소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반성 혹은 조금 설득의 목소리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종현하고 이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뭔가 국민으로서 신뢰할 만한 정치인이 참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가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소개해드린 이슈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히 이슈 정리해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MC인 저와 함께 하셨는데요. 소감 간단하게만 들어보고 싶네요. 유종현하고 어떠셨나요? 우선은 뭐 저한테도 이렇게 이슈를 하나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재밌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충원 앞으로 제가 이제 아까 처음 설명해 드렸지만 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리틀 라디오가 좀 오래 갈 수 있는 희망이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혁재하고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깔끔하네요. 본인보다 나았다 생각하시나요? 본인의 뭐, 마침말 뉴스보다? 네,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하구 여러분들께 한 주 이슈를 정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왓츠 인 마이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